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7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이론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네.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네. 재무제표의 항목의 구분과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네,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네, 이건 이제 우리가 회계 기초 배울 때 우리가 통합 계정이다. 그래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성 자산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묶어서 매출채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합 계정이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재무제표는 전기 재무제표의 모든 계량 정보를 단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맞죠? 그래서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서 표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게요. 자, 다음 중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금융자산이다라고 하는 개념. 자, 우리 2번에서 자, 우리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있는데 그냥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방법은 추후에 금융자산은 돈으로 들어올 것,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을 금융자산, 그 다음에 금융부채는 추후에 돈으로 나가는 것. 그래서 금융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게 선급금하고 선수금이 있어요. 그래서 선급금은 내가 돈을 먼저 지급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돈으로 돌아올 게 아니라 물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급금과 선수금은 금융자산,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금융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추후에 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금융자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내가 당사자여야지만 장부에 기록할 수 있으니까. 양도자가 금융자산에 대한 모든 통제권을 상실하였다면 매각거래로 본다. 네, 팔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기매매증권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에는 상각부원가? 아니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자, 우리가 단기매매 증권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단기매매 증권은 우리가 항상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것 중에 만기보유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평가만 우리가 상각 후 원가다. 그래서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만기보유증권 하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를 반영한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금융자산의 이전이 담보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산으로 별도 표시해야 한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주석으로 우리가 기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창고에 보관 중이던 재고자산 중 화재로 인하여 1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파손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화재로 인한 재고자산 피해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서 매출 총 이익률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문제 3번은 매출 총 이익률 나와 있는데, 매출 총 이익률이 10%. 이 얘기는 매출액의 10%다라는 얘기예요. 매출액의.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매출액의 10%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7,800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7,800만 원에 곱하기 0.1 해주시면 우리
780만 원이 매출 총 이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78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78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7,020만 원만큼이 매출 원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7,020만 원만큼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T자를 하나 그리시면 될까요? 그쵸? 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서부터 순서대로 써볼게요. 2,300만 원. 기초상품 재고액.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은 5,6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우리 매출 원가 7,020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7,020만 원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 얼마 나올까요? 880만 원이 나올까요? 그렇죠? 880만 원만큼의 기말 재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180만 원을 제외한, 그래서 마이너스 180만 원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우리는 없어진 금액이 얼마더라? 700만 원만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원가를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서 매출 원가 계산을 해서 기말 재고액을 먼저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이 원래 880만 원만큼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180만 원만큼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0만 원어치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 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네, 우리 거래가 생겼을 때 환율을 적용을 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비화폐성 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한 경우,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에서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음에 취득했을 때 인식을 했다. 그러면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 변동 효과는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고, 그러니까 최초의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했으면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공정가치로 측정한 화폐성 외화 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에 환율로 환산하면 되겠고요. 화폐성 항목의 외환 차손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화폐성 항목, 그러니까 화폐성 항목과 화폐성이 아니다, 비화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화폐성이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퇴직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 5번은 우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 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자, 우리가 원칙은 뭐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항목에서 마이너스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이 얘기가 뭐냐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개정 과목이에요. 원칙. 그래서 우리가 자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칙은 자산 개정 과목이 아니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마이너스 개정 과목이에요. 마이너스 개정 과목인데, 예를 들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1,000만 원인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1,500만 원이 있더라. 그럼 500만 원만큼 초과금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초과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초과분은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투자자산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은 자산이라고 붙어 있지만 원래는 자산 계정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의 차감 계정이더라. 대신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충당부채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우리가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면 이자 수익으로 표시한다. 뭐 틀린 말 아니고 뭐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뭐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 비용으로 매월 납부를 하면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는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회사가 결정하고 책임진다.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 우리가 DC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이다. 우리가 DB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만 정리를 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소유예요. 그래서 운용 수익도 모두 근로자 거고 확정급여형은 회사 소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확정기여형은 우리가 근로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수익도 근로자의 수익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메모원가 첫 번째 메모원가. 메모원가는 이미 과거에 지출을 하여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는 원가를 메모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원을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이거는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썼을 때 최대 금액은 우리가 기회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발생하여 회피할 수 없는 원가를 얘기하고 회피 불가능 원가의 대표적인 게 고정원가가 있습니다. 고정비. 고정비는 회피가 불가능하다. 제품 원가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얘기하고 관련 원가는 여러 대안 사이에 차이가 있는 미래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이다. 그러니까 아직 지출하기 이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7번. 매출 원가율이 매출액의 75%일 때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제공품 가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지금 매출 원가율이 75%다라는 얘기는 매출액의 75%. 자, 문제 7번은 매출액이 지금 2천만 원이 나와 있으니까 매출액 2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75를 해주시면 1,50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1,500만 원이 바로 뭐더라? 매출 원가더라. 매출 원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초제공품 가액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T자 계정을 두 개를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T자 계정을 두 개를 그려서 하나는 제공품, 또 하나는 제품. 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주어져 있는 자료를 그대로 입력을 할게요.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질문은 기초제공품이 얼마인가요?를 물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22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220만 원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세 가지를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1,170만 원인가요? 그렇죠? 1,170만 원만큼이 단기 총제조원가에 해당하겠고, 기초제품은 300만 원, 그리고 기말제품은 2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구한 매출원가 1,500만 원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300만 원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1,480만 원만큼이 나오겠죠. 그럼 1,480만 원이 여기로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럼 1,480만 원에서 우리가 1,170만 원 빼주시면 얼마예요? 50만 원만큼 더 더해주시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1,530만 원, 530만 원만큼이 나올까요? 그렇죠? 530만 원만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제공품의 금액은 530만 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다음 중 표준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원가를 기초로 한 예산과 실제 원가를 기초로 한 실제 성과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성과평가에 이용할 수 있고요.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 없어 제품 원가 계산 및 회계 처리가 신속하다. 네, 그래서 예정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 모두 다 미리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빠르게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조업도 차이는 변동 제조 원가 차이 분석 시 확인할 수 있다 그랬는데 조업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조업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건 고정비예요. 고정비는 조업도에 따라서 단가가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업도 차이로 인한 차이 분석은 고정 제조 간접비에 대한 분석이고 우리가 변동 제조 간접비에서는 우리가 능률 차이와 가격 차이를 계산하실 수 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표준 원가를 실제 원가로 수정해야 한다. 네, 당연하죠. 실제가 실제로 쓴 거니까. 그래서 표준 원가, 예정 원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치를 활용한 빠른 원가 계산을 위한 방법이고 결론적으로 외부에 공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 원가로 수정을 하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당해년도 초 제조간접 원가 예상액은 300만 원이고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10,000시간이다.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1,500시간일 경우 당기의 제조간접 원가는 25만 원 과대 배부라고 한다. 당기 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 원가 발생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우리 문제 9번은 계속해서 제가 제조간접비 소비액을 계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 예정 배부율은 연간 총 예상액을 예상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예정이 크면 우리는 과대 배부되었다. 실제가 크면 과소 배부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만 그대로 갖다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상액 300만 원. 예상액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예상 노무 시간은 10,000시간. 10,000시간. 그러면 우리 예정 배부율은 300원이 나올까요? 그렇죠? 300원이 나올 거고 실제 노무 시간은 11,500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계산해 보면 3, 55, 345만 원이 나올까요? 345만 원. 자, 이렇게 돼 있고 제조간접 원가는 25만 원 과대 배부다. 그럼 25만 원만큼이 과대 배부. 그러면 얘가 25만 원이 더 크니까 실제 소비액은 320만 원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문제 9번은 우리가 실제 소비액, 예정 소비액을 구분해야 하는 그래서 정답은 32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손은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항상 회계는 정상적이면 어떻게 한다? 원가에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 비정상적이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정상 공소는 제조 원가 혹은 기말 제공품 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 공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공손품 수량을 산정할 때는 원가 흐름의 가정과 상관없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계산한다. 왜? 그래서 그래야지만 생긴 게 바로바로 없어져요. 안 그러고 후입선출법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뒤에 거부터 처리가 되니까.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정상공소는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회피 통제가 가능하다. 회피가 가능한 것은 비정상공소니 회피가 가능한 거고 정상공소는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통제를 잘하고 있어도 무조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상공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상공소는 회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암기를 조금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소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다음 달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한 강연자에게 지급한 강연료. 네, 일시적으로 강연했으니까 우리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기타 소득 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하고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요.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지급한 위약금과 배상금, 이것도 기타 소득에는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만 얘네들은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은 위약금, 뭐 혹은 해약금, 뭐 이런 배상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위약이나 배상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면 얘네들은 다음 해 2월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라디오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해설 개몽을 하고 지급한 보수. 이것도 기타 소득의 일시적인 거니까 기타 소득에 해당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달 지급한 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에선 얘네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대신에 지급하는 자가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은 A 강사를 썼어. 오늘은 B 강사를 썼어. C 강사를 쓰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매월 강사를 쓸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기타 소득 지급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우리 회사에 지속적으로 계속 생긴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다음 해 2월까지 신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 시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기타 사회 유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소득의 귀속자가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임대보증에 대한 간주입금은 원래 소득이 생긴 게 아니지만 생긴 것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간 부분은 아니더라.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기업 업무 추진비의 한도 초과 당연히 기타 사회 유출, 벌과금 국가가 가지고 가는 거니까 기타 사회 유출.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우리 건설자금 이자는 우리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산에 포함시켜준다. 자산에 플러스 시켜줘야지 된다. 당연히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 안에 자산으로 남아있는 거죠. 당연히 유보로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3억 원을 초과하는, 그래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외우기는 조금 솔직히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2번 보기를 보시면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원래 사업소득에서 발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분리과세 부분이 원칙은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암기가 조금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요. 임대주택이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분리과세 적용 시 필요경비는 60%를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수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가족 간의 주택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입자가 거래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서 구매자가 거꾸로 증빙을 들고 가서 저 이 사람한테 물건 샀어요. 세금계산서 거꾸로 역발행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 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예정 기간에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가세자에 대해서 간이가세자는 일단 우리가 1억 400만 원 미만을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의 합이 1억 400만 원 미만을 간이가세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더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고요. 그중에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주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간이가세자들은 원래 예정 때 예정 고지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고지를 받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정 때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번 대가 수령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이 되고요. 모든 간이가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중 일부만 부담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도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4,8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4,8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지만 4,800만 원이 넘어가는 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래는 무엇인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도서를 구입했대요. 도서는 부가세가 없죠. 그렇죠? 면세에 해당하니까 우리 부가세가 없고요. 출퇴근 시 사용하는 법인명의 2,500cc 승용차에 대한 유류비, 우리 불공사유로 외웠죠. 그렇죠? 네,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소형 승용차 1,000cc를 초과하는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공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예요. 취득한 경우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공사유에 해당하겠고요.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격리부서의 사무용품, 직원 명의로 샀더라도 우리가 대가를 직원한테 주고 이 증빙을 첨부를 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117회 우리가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요 근래 들어서 문제가 많이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시험 문제가 117회는 저희 합격자도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단 우리가 시험 문제가 요즘에는 아주 쉽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난해하게 조금 나오는 그래서 글자를 조금 세밀하게 읽어주셔야 된 그런 조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